남분꾼 선비와 총명한 기생. 옛날에 심씨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지요. 그는 일찍이 아버지를 여의고 공부를 하지 않았습니다. 어린 아이 때부터 거만하였고 방탕한 일만을 일삼아 기생집이나 드나들고 왕손이나 귀공자들이 베푸는 잔치나 노래하고 춤추는 기생들이 끼는 자리라면 어디라도 참석하였지요. 그는 산발 머리에 다 떨어진 신을 신고 누더기를 입었으나 조금도 부끄러워하는 기색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광동이라 불렀지요. 하루는 재상이 베푸는 잔치 자리에 달려가 기생들 틈에 끼어 놀고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욕을 퍼부어도 아랑곳하지 않고 내쫓아도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때 그 기생 가운데 일홍이란 어리고 이름난 기생이 있었지요. 그는 금산에서 갓 올라왔는데 용모와 가무가 천하제일이었습니다. 심씨는 그녀의 밀색에 빠져 그 자리에 붙어 앉았지요. 그러나 일홍은 조금도 싫어하는 기색이 없었으며 가만히 심씨를 살피다가 이내 일어나 뒷간을 가면서 손짓으로 심씨를 불렀습니다. 심씨가 일어나 따라가니 일홍이 심씨의 귀에다 대고 이렇게 말하였지요. 도련님 댁은 어디십니까? 심씨가 몇 번째 집이라고 자세히 알려주자 일홍이 다시 말하였습니다. 도련님께서 먼저 가 계시면 제가 곧바로 뒤따라 가겠습니다. 절대로 믿음을 저버리지 않겠습니다. 심씨는 너무나 기뻐 집으로 돌아와 깨끗하게 청소를 해놓고 그녀를 기다렸습니다. 해가 저물기도 전에 일홍이 들어왔지요. 심씨는 좋아 어쩔 줄을 몰라 하며 일홍과 다정하게 서로 말을 주고받았습니다. 이때 한 어린 하녀가 안에서 나오다 그 광경을 보고 심씨의 어머니께 알렸지요. 그의 어머니는 아들을 걱정하며 꾸짖으려고 했습니다. 이 일을 눈치챈 일홍이 심씨에게 말하였지요. 얼른 하녀를 불러오십시오. 제가 들어가서 도련님의 어머니를 배울 것입니다. 심씨는 그녀의 말대로 하였지요. 일홍은 안에 들어가 뜰 아래에서 절하고 말했습니다. 저는 금산에서 새로 온 일홍이라 하는 기생이옵니다. 오늘 재상집 연회에서 마침 귀댁의 도련님을 뵈었지요. 모두들 정신 나간 어린 놈이라고 하였지만 저의 안목에는 도련님께서 큰 귀인이 될 상이 있습니다. 만일 여색을 자제하지 못하면 장차 제대로 사람이 되지 못할 것이니 그 행세대로 잘 인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오늘부터 도련님을 위하여 기생에서 물러나 도련님을 공부하는 길로 인도하여 성취시키고자 하는데 부인의 생각은 어떠하신지요? 제가 도련님 곁에 있더라도 결코 정욕에 빠져 해치는 일이 없게 할 것이니 이것은 염려하지 마십시오. 부인이 말하였지요. 내 자식이 일찍 아버지를 여인 뒤로 학업을 게으르고 오로지 방탕한 일만 일삼았지만 나는 그 아이를 제재할 방법이 없었단다. 그래서 밤낮으로 속을 태우고 있었는데 어디서 좋은 바람이 불었는지 너처럼 아름다운 사람을 보내왔으니 우리 집 아이를 성취시킬 수만 있다면 이보다 더한 은혜는 없겠구나. 내 어찌 의심하겠느냐. 그러나 우리 집은 워낙 가난하여 아침 저녁 끼니조차 있기 어렵단다. 너는 호사를 누렸던 기녀로서 춥고 배고픔을 참으며 여기에 머물러 있을 수 있겠느냐? 일홍이 말했습니다.
그런 것은 조금도 개의치 않으니 절대로 염려하지 마십시오. 일용은 이날부터 심생의 집에 몸을 숨기어 심생을 모시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해가 뜨면 심생을 책상에 앉히고 새벽과 저녁으로 공부를 권하였지요. 공부할 양을 엄격히 정하고 조금이라도 게으름을 피우면 화를 내며 떠나갈 것처럼 겁을 주었기 때문에 심씨는 일용을 사랑하면서도 무서워하여 공부를 게을리할 수가 없었습니다. 혼인할 나이가 되었지만 심생은 일용 때문에 혼인할 생각이 없었지요. 일용은 이를 알고 심생을 엄하게 꾸짖었습니다. 도련님께서는 명문가의 자제로서 앞길이 만리인데 어찌 이런 계집 때문에 장가를 들려고 하지 않습니까? 저는 저 때문에 도련님의 집을 망하게 하고 싶지 않으니 이제 떠나겠습니다. 심생은 할 수 없이 다른 여자에게 장가를 들었습니다. 일용은 매우 조심스러운 태도로 심생의 아내를 마치 노부인처럼 섬겼지요. 그리고 심생에게는 날짜를 정하여 4, 5일은 아내의 방에 들어가고 하루쯤은 자기 방에 들어오게 했습니다. 어쩌다 날짜를 어기면 기어이 문을 잠그고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였지요. 몇 년을 이리하자 심생은 학문을 싫어하는 마음이 전보다 갑절이나 더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일용에게 책을 던지고는 누워 말하였지요. 너는 나를 공부시키기 위해 야단이지만 내가 하고 싶지 않은데 어찌하겠느냐? 일용은 그의 마음을 말로는 어찌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는 심생이 외출한 기회를 틈타 노 부인에게 말했습니다. 공부하기 싫어하는 증세가 요즘 들어 더 심해졌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볼 수가 없기에 오늘 떠날까 합니다. 제가 지금 떠나는 것은 바로 격려하여 권장하려는 마음에서입니다. 과거에 급제했다는 소식을 들으면 곧바로 돌아올 것입니다. 일용은 이렇게 말하고 이내 절하고 작별하였지요. 부인은 그녀의 손을 잡고 울며 말했습니다. 네가 오면서부터 우리 집 아이가 마치 엄한 스승을 얻은 것과 같았다. 그런데 네가 어찌 이런 작은 일로 우리 모자를 놓아두고 간단 말이냐? 일용은 일어서 절하며 말하였지요. 저라고 어찌 이별의 괴로움을 모르겠습니까? 그러나 오직 이 한 가지 방법뿐이옵니다. 만약 과거에 급제하면 저와 다시 만날 것이라는 약속을 남기고 떠났다는 말을 들으면 반드시 학업에 열중할 것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과거에 오르실 것입니다. 저는 몸을 정결히 하여 도련님이 과거에 오를 때를 기다릴 것입니다. 일용은 이렇게 부탁하고 슬픈 마음으로 문을 나섰지요. 심생의 집에서 나온 일용은 두루 돌아다니면서 아내가 없는 노재상의 집만을 찾았습니다. 마침내 그런 집을 찾은 일용은 노재상을 뵙고 말하였지요. 저는 화를 당한 집안의 자손이옵니다. 몸을 의탁할 곳이 없으니 보잘것없는 정성이나마 바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해주시면 바느질이나 음식 만드는 일을 조심스레 보살펴 드리겠습니다. 노재상은 일용의 단함과 총명함을 보고 머물러 살게 하였지요. 일용은 그날부터 부엌에서 정성을 다해 반찬을 장만하고 맛을 내어 노재상의 식성에 맞게 하니 노재상은 더욱 기특하게 여기고 좋아하였지요. 내 기구한 운명을 타고났는데 다행히 너 같은 사람을 만나 음식이 입에 맞으니
비로소 의지할 곳이 있게 되었구나. 너 역시 나에게 정성을 다하니 지금부터 부녀의 정을 맺는 것이 좋겠다. 노재상은 이렇게 말하고 그녀를 안채로 들어와 거처하게 한 다음 딸이라고 불렀지요. 한편 심생은 일용이 없어진 것을 알고 이상히 여겨 물어보았더니 그 어머니는 그녀가 작별하며 한 말을 전해주고는 꾸짖으며 말했습니다. 네가 학문을 싫어하여 이 지경이 되었으니 장차 무슨 면목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겠느냐? 그 아이가 네가 과거에 오르면 찾아올 것이라 약속하였으니 그 아이의 사람 됨됨이로 보아 허투루 한 말은 아닐 것이다. 이제부터 오직 네 마음 먹기에 달렸다. 심생은 이 말을 듣고 마치 무엇을 잃은 듯 하였지요. 며칠 동안 일용을 찾아다녔으나 끝내 흔적조차 찾지 못하였습니다. 그녀가 이미 과거에 오른 뒤 서로 만날 언약을 하였으니 내 단단히 마음먹고 공부하여 옛 연인과 꼭 다시 만날 것이다. 만일 낙방하여 그녀를 만나지 못한다면 살아서 무엇하겠는가? 굳게 맹세한 심생은 문을 닫고 들어앉아 찾아온 손님도 만나지 않고 밤낮으로 공부했습니다. 그렇게 한 지 몇 해 만에 과거에 오르게 되었지요. 심생은 과거 급제를 하고 선배들을 두루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노재상은 바로 심생의 아버지의 친구로 지나가는 길에 찾아뵈었더니 노재상이 기쁘게 맞이하여 이런저런 옛날 이야기로 심생과 조용히 이야기를 주고받았습니다. 잠시 후 술상이 나왔는데 상차림 솜씨를 보더니 심생의 얼굴이 갑자기 변하는 것이었지요. 노재상이 이상하게 여겨 그 까닭을 묻자 심생은 일용과 있었던 일을 자세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마음을 다잡아 공부하여 과거에 오르기를 기약한 것은 오로지 옛 연인과 만날 기회를 만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음식을 보니 틀림없이 일용이 장만한 것입니다. 노재상은 그녀의 나이와 용모에 대해 묻고 말하였지요. 내게 양녀가 있는데 어디서 왔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그 아이가 일용이 아닐까 싶구나. 그때 갑자기 한 여인이 뒷문을 밀고 들어와서 심생을 안고 통곡했습니다. 노재상이 그 모습을 보며 말하였지요. 내 죽어가는 나이에 다행히 이 아이를 얻어 생명을 부지하고 있는데 지금 만일 자네에게 보낸다면 네 늙은이는 양손을 잃은 것이나 다름없을 것이네. 그러나 이 일은 참으로 기특하고 사랑스러우니 어찌 허락하지 않겠는가? 심생은 고마움을 표하였지요. 해가 저물자 심생은 일용과 함께 말을 타고 하인들에게 횃불을 들려 앞에서 인도하게 했습니다. 심생은 자기 집 대문에 이르자 급히 어머니를 부르며 말하였지요. 어머니, 일용이 왔습니다. 어머니는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신발도 신지 않은 채로 황급히 일용의 손을 잡고 뜰에 올랐습니다. 심씨는 뒤에 이조난관이 되었지요. 하루는 일용이 말했습니다. 저희 한 가닥 성심은 오로지 나리의 성공만을 위하느라 10여 년 동안 다른 생각을 할 겨를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 고향 부모의 안부도 들을 겨를이 없어 밤낮으로 마음이 아팠지요. 나리께서 금산의 원님이 되어 제가 생전에 부모를 뵐 수 있게 해주신다면 저희 지극한 한이 풀릴 것입니다. 그리하지요. 심씨는 이렇게 말하고 지방관으로 나아갈 것을 청했습니다.
그리고 금산이 원님이 되어 일용을 데리고 갔습니다. 부임하는 날 일용의 부모에 대한 안부를 물었더니 모두 잘 지내고 있었지요. 일용은 관아에서 주찬을 풍성하게 마련하여 본가에 가서 부모께 배하라고 친척을 모아 3일 동안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생활에 필요한 물품을 넉넉하게 마련하여 부모에게 드리며 말하였지요. 관아는 사과와 다르고 관가의 안 사람은 다른 사람과 더욱 다릅니다. 만일 부모와 형제가 저를 인연으로 자주 드나든다면 남의 수근거리는 말을 듣게 되고 또한 나리에게 누를 끼칠 것입니다. 저는 이제 관아로 들어가야 합니다. 한번 들어가면 다시 나올 수 없습니다. 또한 자주 서로 통해서도 아니 됩니다. 일타웅은 이내 부모에게 하직 인사를 하고 관아로 들어왔습니다. 관아에 들어온 그녀는 한 번도 외부와 통하지 아니하였지요. 이곳에 온 지 거의 반년이 되어가던 어느 날 갑자기 하녀가 일용의 심부름으로 사또에게 내실로 들어오기를 청하였습니다. 심씨가 이상하게 여기어 안으로 들어가 이유를 묻자 일용은 새 옷을 입고 자리에 앉아 슬픈 표정을 하며 말하였지요. 오늘은 소첩이 나리를 영원히 이별하고 죽는 날입니다. 나리는 길이 부귀 영화를 누리고 소첩 때문에 마음 아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소첩의 시신은 나리의 선산에 묻어주십시오. 이것이 저의 소원입니다. 말을 마치자 일용은 갑자기 죽어버렸지요. 심씨가 슬피 통곡하며 말했습니다. 내가 이곳으로 나온 것은 오직 너를 위해서였는데 지금 이곳에 네가 없는데 내 어찌 혼자 여기에 머물러 있겠는가. 심공은 이리 말하고 이내 사직서를 올려 그녀의 영구와 함께 금강을 따라 올라갔다고 합니다. 발로 만든 지도. 옛날 어떤 사람이 깊은 산길을 걸어가고 있었지요. 그의 옷은 낡아 너덜너덜하고 신고 있는 집신도 헤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얼굴은 무슨 생각에 골똘히 잠겨 있는 듯 보였지요. 눈빛도 초롱초롱 빛나고 있었습니다. 곧 산의 꼭대기에 닿겠구나. 마을과 마을이 어찌 이어져 있는지 알 수 있을 거야. 잠시 후 그는 산 꼭대기에 도착했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강산이로군. 그러더니 서둘러 등에 진 보찜을 풀었지요. 그리고 붓과 종이를 꺼냈습니다. 보찜 안에는 집신도 여러 켤레 들어있었지요. 집신을 아껴야 할 텐데 하도 많이 걸으니 어쩔 수가 없구나. 그 사람의 이름은 김정호였습니다. 김정호는 붓으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였지요. 마을의 위치와 그 사이로 흐르는 강줄기를 종이에 옮겨 그리는 것이었습니다. 얕은 언덕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해가 어둑어둑해질 즈음에야 김정우는 일을 마치고 일어섰지요. 배도 고프고 몸도 피곤했지만 보찜 속의 두툼한 그림을 생각하니 저절로 힘이 났습니다. 그는 이미 20여 년 전에 청구도라는 지도를 만든 적이 있었지요. 10년 동안 나라를 샅샅이 둘러보고 만든 지도였습니다. 하지만 김정우는 그보다 더 정확한 지도를 만들고 싶었지요. 그래서 전국을 한 군데도 빼놓지 않고 돌아볼 작정이었습니다. 청구도를 완성하자마자 김정우는 다시 길을 떠났지요. 이제 자료는 어느 정도 모인 것 같군. 집으로 돌아가야겠다.
하루빨리 이 그림들을 정리해야지. 김정호는 서둘러 한양에 있는 집으로 갔습니다. 아주 오랜만에 집에 가보니 그만 아내가 세상을 떠난 뒤였지요. 아내는 그를 항상 따뜻하게 대해주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살림을 돌보지 않아도 불평 한 번 하지 않았지요. 오로지 꿈을 이루라며 언제나 격려해 주었습니다. 김종호는 큰 슬픔에 빠졌습니다. 아버지. 김정호에게는 딸이 하나 있었지요. 집을 떠날 때에는 갓난 아기였는데 어여쁜 소녀로 자라 있었습니다. 어머니 대신 제가 아버지 뒷바라지를 해드릴게요. 김정호는 딸의 손을 잡고 슬피 울었지요. 하지만 김정호는 딸의 말을 듣고 다시 힘을 내게 되었습니다. 죽은 아내를 위해서라도 우리나라 지도를 완성하기로 결심하였지요. 지도는 생활에 많은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다른 곳과의 거리도 쉽게 알 수 있고 어딘가를 찾아갈 때 지도는 큰 도움이 되지요. 김정호는 지리책을 구해 읽으며 혼자 공부했습니다. 거리를 재는 방법도 연구하였지요. 거리를 줄여서 그림으로 옮기는 방법도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살고 있던 한양의 지도를 그려보았습니다. 몇 달 동안 한양의 구석구석을 걸어 다닌 후였지요. 지도가 완성되자 김종우는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온 나라를 다 담은 전국 지도를 그리기로 마음먹었던 것입니다. 새 지도의 자료를 모으는데 20년이나 걸렸지요. 김정우는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지요. 보찜 속에 소중히 넣어왔던 그림 뭉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그 그림들을 보고 종이마다 지도를 그렸습니다. 전국을 여러 조각으로 나누어 자세하게 그렸지요. 밑그림이 완성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딸은 밤낮으로 일하는 아버지를 위하여 옆에서 먹물을 갈았지요. 드디어 밑그림 지도인 동여도가 완성되었습니다. 아버지, 드디어 만드셨네요. 딸이 기뻐서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김정호는 웃기만 했습니다. 진짜 일은 이제부터란다. 이 밑그림을 모두 나무판에 새겨 넣어야 해. 여러 장을 인쇄할 수 있도록 말이지. 그래야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지 않겠니? 김정우는 나무판 일을 시작하였지요. 5년이나 걸리는 큰 작업이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대동여지도를 완성하였지요. 그 지도는 그때까지 나온 지도 중에서 가장 정확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전국에 있는 산이란 산은 모두 올라가 보았지요. 강마다 강줄기를 따라 걸어 보았습니다. 눈길을 헤맨 적도 있었지요. 무서운 짐승을 만난 적도 있었습니다. 대동여지도는 이런 김정호의 노력과 끈기로 결실을 맺은 것이지요. 둘도 없는 효자. 옛날 어느 마을에 손효자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손 씨는 집 근처 가까운 곳에 가더라도 어디에 무슨 일로 다녀올 것이며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린다는 것까지 꼬박꼬박 말씀을 드렸지요. 그리고 다녀온 다음에는 반드시 부모님 방에 들어가 그날 있었던 일을 즐겁게 이야기했습니다. 부모님은 아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며 사소한 일에도 잘했구나 하시거나 네 마음이 슬펐겠구나 하면서 아들과 한 마음이 되곤 하였지요. 손 씨가 17살이 되었을 때 아버지가 옥살이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손 씨는
몸이 많이 약해진 아버지를 위하여 닭을 기르기로 하였지요. 매일 한 마리씩 잡아 고아드렸습니다. 아버지는 닭과 함께 아들의 정성까지 맛보셨지요. 덕분에 아버지의 몸이 나날이 좋아지자 손 씨는 춤이라도 추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아버지, 오늘은 닭의 기운이 펄펄 넘치는 것 보니 몸이 더욱 좋아지실 듯 합니다. 오냐, 어서 먹어봐야겠구나. 그날따라 아버지는 목도 축이기 전에 급하게 닭을 뜯어 입에 넣으셨습니다. 그런데 맛있게 드시던 아버지가 갑자기 얼굴이 시뻘개지면서 목을 뒤로 젖히고는 숨을 헐떡헐떡 거렸지요. 아버지, 왜 그러세요, 아버지? 손 씨는 당황하여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닭뼈가 목에. 손 씨는 아버지의 목에 걸린 닭뼈를 끄집어내려고 둥을 두드리고 배를 누르며 안간힘을 써보았습니다. 손 씨는 허둥지둥 방을 나와 아랫마을 의원 댁으로 달렸지요. 저희 아버지를 구해주십시오. 손 씨는 의원에게 매달렸지요. 의원은 손 씨와 함께 덩달아 뛰어갔습니다. 하지만 의원도 땀을 뻘뻘 흘릴 뿐 손 씨와 별반 차이가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입을 벌려 손가락으로 꺼내보려고 했지만 뼈가 너무 깊이 박힌 탓인지 소용이 없었지요. 이거 참 죄송하게 됐습니다. 저는 더 이상 못하겠으니 다른 의원을 구해보시지요. 손 씨는 마을의 의원이란 의원은 다 불렀습니다. 그러나 모두들 죄송하다는 말만 하고 돌아가 버렸지요. 손 씨는 여전히 괴로워하시는 아버지를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처음에는 작았던 손 씨의 울음소리가 점점 커졌지요. 울음소리가 하도 크다 보니 동네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일이래요? 닭뼈가 목에 걸렸다지 뭐예요? 저런, 어쩜 좋아? 그럼 이 방법은 어때요? 커다란 김치보쌈을 만들어 드시게 하면 뼈가 넘어가지 않을까요? 어떤 사람이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맞아요, 맞아. 한번 해보세요. 손 씨는 벌떡 일어나 불이 나게 부엌으로 가서 주먹만한 김치보쌈을 만들어 왔습니다. 드셔보세요, 아버지. 아버지는 아들이 건네준 김치보쌈을 몇 번 씹지도 못하고 꿀꺽 삼켜버렸지요. 잠시 후 노랗게 질려있던 아버지의 혈색이 차츰차츰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괜찮으셔요? 오냐, 넘어간 듯 싶구나. 아버지의 말에 동네 사람들은 손뼉을 치며 기뻐했습니다. 그 뒤로 손 씨는 아버지가 드시는 고기는 모두 손으로 일일이 발라드렸다고 합니다. 오랜 시간이 흘러 손 씨의 나이 40이 넘었을 때 아버지는 노안이 들어 자리에 눕고 말았습니다. 아버지의 병은 나날이 깊어져 혼자서는 화장실에도 갈 수 없게 되었지요. 손 씨는 매일매일을 아버지를 뵐 수 있기를 기도했습니다. 어느 날 손 씨가 아버지의 똥을 치우는데 똥 냄새가 평소와는 좀 달랐습니다. 오늘 아버지의 변이 이상한걸? 아니, 이럴 게 아니라 맛을 봐야겠다. 손 씨는 혀에 대고 맛을 보았습니다. 아, 안심이군. 쓴 맛이 나는 걸 보니 괜찮으신가 보다. 이날 이후 손 씨는 하루도 빠짐없이 아버지의 똥을 맛보아 쓰면 몸이 괜찮고 달면 몸이 나빠지셨음을 알아보게 되었지요. 사람들은 그야말로
누구도 흉내내지 못할 효자 중의 효자라고 말했습니다. 치즈를 좋아하는 늑대. 옛날에 굶주린 늑대가 이웃에 사는 여우 아주머니를 만났습니다. 늑대가 여우 아주머니에게 말하였지요. 아주머니, 내가 너무 배가 고파서 어쩔 수 없이 아주머니를 잡아먹어야겠어요. 여우 아주머니는 깜짝 놀랐습니다. 무슨 말이야? 나는 뼈와 가죽밖에 남아있지 않잖아. 날 먹어봤자 배가 부르지도 않을 거야. 지난해에는 뚱뚱했었잖아요. 그때는 그랬지. 하지만 지금은 4마리나 되는 새끼를 키우느라 뼈와 가죽밖에 남지 않았단다. 그건 아주머니 사정이고요. 지금 아주머니를 잡아먹지 않으면 내가 굶어 죽을 것 같습니다. 늑대는 여우 아주머니가 하는 말을 듣지도 않고 여우에게 달려들었지요. 그러자 여우 아주머니가 뒷걸음을 치며 말했습니다. 잠깐만, 내가 맛있는 음식이 어디 있는지 가르쳐 줄게. 맛있는 음식을 놔두고 왜 나를 잡아먹으려고 해? 우리 아이들이 불쌍하지도 않니? 아주머니의 말에 늑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음식이 어디 있는데요? 그야 목장에 있는 우물에 있지. 잠시 생각을 하던 늑대는 여우 아주머니에게 화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목장 우물에 무슨 음식이 있어요? 게다가 목장에 얼씬거렸다가는 목장 주인에게 혼쭐이 날 거예요. 목장 주인은 우물 속에 치즈를 숨겨두고 다닌다고. 그래서 목장에 얼씬도 못하게 하는 거야. 늑대는 그 커다란 우물에 치즈를 놔두었다면 치즈도 분명히 클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녁 때 나와 함께 우물에 가보자. 내 말이 사실이 아니면 날 잡아먹어도 좋아. 해가 지고 둥근 달이 뜨자 늑대와 여우 아주머니는 함께 목장으로 갔습니다. 여우 아주머니는 우물을 가리키며 말하였지요. 봐, 아주 커다랗고 둥근 치즈지? 하나밖에 없는데요. 늑대는 우물 안에 있는 치즈가 먹음직스럽게 보였지만 일부러 투덜투덜 거렸습니다. 늑대는 자신이 보고 있는 치즈가 우물에 비친 둥근 달이라는 사실을 눈치채지 못하였지요. 밖에서 보니 그렇지 물 밑으로 들어가면 더 많아. 우물 안에 있는 치즈를 어떻게 꺼내요? 그거야 우물 안으로 들어가면 되지. 뭐라고요? 저보고 우물 안으로 들어가라고요? 늑대가 펄쩍 뛰며 말하였지요. 그러자 여우 아주머니는 우물 위에 걸려있던 커다란 두레박을 늑대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두레박에 연결된 긴 밧줄 끝에는 똑같이 생긴 두레박이 하나가 더 매달려 있었지요. 늑대야, 여기에 타면 내가 천천히 밧줄을 내려줄게. 두레박이 물에 닿으면 물속으로 손을 뻗어 치즈를 잡으면 되잖아. 늑대는 여우 아주머니 말이 그럴듯하게 들렸습니다. 하지만 물속에 빠질까봐 걱정이 되었지요. 싫어요. 아주머니가 타세요. 늑대의 말에 여우 아주머니는 흔쾌히 좋다고 했습니다. 여우 아주머니가 두레박에 타자 늑대는 밧줄을 천천히 내렸지요. 두레박이 물에 닿을 쯤에 여우 아주머니가 갑자기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여기 아주 큰 치즈가 있네. 그런데 너무 무거워 나는 들 수가 없겠어. 좀 도와줄래? 그래요? 제가 어떻게 하면 되는데요? 여우 아주머니는 늑대에게 밧줄의 다른 쪽에 달린 두레박을 타고
내려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늑대는 다른 두레박을 타고 우물 안으로 스르륵 내려갔지요. 드디어 우물 위에 다다른 여우 아주머니는 훌쩍 두레박에서 뛰어나왔습니다. 그러자 늑대는 첨벙하며 물속으로 빠지고 말았지요. 아이고, 나 죽네. 아주머니, 살려주세요. 늑대는 물속에서 허우적허우적 거렸지요. 하지만 여우 아주머니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떠나며 말했습니다. 늑대야, 거기서 계속 허우적대고 있으면 목장 주인이 올 거야. 난 우리 아이들 돌보러 가야 한단다. 결국 어리석은 늑대는 더 큰 치즈를 먹으려는 욕심 때문에 그만 우물 속에 갇히고 말았답니다. 별을 만든 소녀. 아주 오랜 옛날 하늘에는 별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캄캄한 밤하늘에는 달만 외롭게 떠 있을 뿐이었지요. 그때 아프리카에 사는 한 소녀가 밤하늘을 물끄러미 올려다보았습니다. 저렇게 넓은 하늘에 달님이 혼자 있는 것은 너무나 불쌍해. 얼마나 외로울까? 텅 빈 하늘에 뭔가 반짝거리는 것이 있으면 예쁘지 않을까? 그런데 어떻게 해야 하지? 소녀는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오랫동안 생각했습니다. 소녀는 생각 끝에 집을 난로 속에서 재를 끄집어내어 하늘을 향해 던졌지요. 재는 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소녀는 계속하여 하늘을 향해 재를 던졌지요. 그렇게 던져진 재는 하늘로 올라가 띠를 이루며 넓게 퍼져나갔습니다. 하지만 달처럼 밝게 빛나진 않았지요. 그저 뿌옇게 빛을 낼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 지금의 은하수이지요. 소녀는 밤하늘을 보며 다시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떠오르는 것이 없었지요. 화가 난 소녀는 주위에 널려있는 나무 뿌리를 하늘로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은 곧 나무 뿌리로 가득 찼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나무 뿌리가 별이 되어 반짝반짝거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더 신기한 일은 밤하늘에서 반짝이는 별의 색깔이 여러 가지였다는 것이었지요. 소녀는 고개를 갸웃거리다 그 이유를 알아냈습니다. 소녀가 던진 나무 뿌리는 어릴 적에는 하얀색이었다가 늙으면 붉은색을 띠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늘에는 달과 함께 반짝이는 별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은하수도 생겼지요. 소녀의 예쁜 소원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렇게 소녀가 밤하늘을 별로 가득 메웠는데 다른 한쪽에는 별을 먹는 신이 있었지요. 이 신도 아프리카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소녀가 나무 뿌리를 하늘에 던진 것처럼 이 신은 하늘에 활을 쏘아 별을 떨어뜨렸지요. 화살 하나에 정확하게 별 4개가 꿰어 땅으로 떨어졌습니다. 신은 떨어진 별을 주어 항아리에 넣고 끓여 아주 맛있게 먹었습니다. 어느 날 아프리카의 마오족 추장이 그곳을 지나다가 신이 식사하는 것을 보았지요. 신이시여, 무얼 그렇게 맛있게 드십니까? 보다시피 별을 먹고 있지. 추장은 깜짝 놀랐지요. 그런데 별은 맛있나요? 그럼 얼마나 맛있다고? 고기와 같은 향기가 나고 꿀처럼 달콤하지. 추장의 입에는 금세 침이 고였지요. 추장도 별을 먹어보고 싶었습니다. 별은 하늘에 있는데 어찌 별을 먹을 수 있나요?
이 활로 벼를 잡아 먹는다네. 신은 추장에게 활과 화살을 보여주었습니다. 활은 무지개로 만들어졌고 화살은 번개로 만들어졌지요. 추장은 신에게 화살을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신은 물끄러미 추장을 바라보며 말했지요. 내 활로 뭘 하려고? 설마 별을 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겠지? 그랬다가는 큰일이 난다네. 그럴 리가 있나요? 저는 짐승만 쏠 것입니다. 신은 추장에게 활과 화살을 빌려주었습니다. 추장은 신이 났습니다. 맛있게 보이던 별을 먹어볼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추장은 짐승을 쏘겠다고 말하고는 얼른 신이 보이지 않는 곳으로 갔습니다. 이제 별을 먹어볼 수 있게 된 거야. 이제껏 별을 먹어본 사람이 없을 거야. 추장은 주위를 한편 살펴본 다음 하늘을 향해 활 시위를 당겨 활을 쏘았지요. 그런데 어이가 없게도 활에서 강력한 번개가 나와 추장은 검게 그을린 채로 죽고 말았습니다. 어느새 나타났는지 신이 곁에 서 있었지요. 불쌍한 녀석,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면 안 되지. 신은 혼잣말로 중얼중얼거리며 활을 집어들고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신이 사라진 후 하늘에는 아름다운 7색깔 무지개가 걸렸다고 합니다. 그 후 신을 본 사람은 없었지요. 그렇지만 비가 오고 난 뒤에 신의 활을 볼 수 있습니다. 무지개가 바로 그것이지요. 어머니와 보물 보자기. 옛날 어느 마을에 가난한 어머니가 어린 아들을 데리고 살았습니다. 어머니는 하루 종일 굶고 있는 아들을 보며 울먹였지요. 네가 어미를 잘못 만나서 죽도 못 먹는구나. 어머니는 잠든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문 밖에서 인기척이 났습니다. 누구세요? 이웃집에 사는 아주머니였지요. 이 시간에 웬일이셔요? 저녁을 지으려는데 불씨가 없어서요. 불씨를 좀 나눠주셔요. 아주머니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죄송해요. 저녁을 일찍 해 먹어서 불씨가 다 꺼졌습니다. 어머니는 차마 굶었다는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저녁을 벌써 해 잡수셨다고요? 그때 방에서 자고 있던 아들이 배가 고프다며 울었습니다. 아주머니, 애가 밥을 달라고 울잖아요. 어머니는 거짓말한 것이 부끄러워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아주머니는 주위를 살피더니 귓속말로 속삭였지요. 아주머니, 제게 보물 하나가 있는데 그걸 빌려드릴게요. 아주머니의 보물을 제게 빌려주시다니요. 자, 받으세요. 이게 있으면 도움이 될 거예요. 아주머니는 푸른 보자기 하나를 어머니에게 건네주었습니다. 이걸 머리에 쓰면 사람들이 보지 못한답니다. 그러니 이걸 쓰고 어디든 가서 물건을 가져올 수 있어요. 아주머니는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뭐라고요? 오늘은 시험 삼아 이것을 쓰고 가게에 가서 쌀과 반찬을 가지고 와 보세요. 그럴 순 없어요. 어떻게 도둑질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아들을 굶겨주길 셈이에요. 어서 받아요. 어머니는 아들 이야기가 나오자 할 수 없이 보자기를 받았습니다. 이웃집 아주머니가 돌아간 후 어머니는 보자기를 만지작거렸지요. 아무리 굶어도 도둑질은 할 수 없지. 아니야, 어미로서
아들을 굶어 죽게 할 수는 없지. 어머니는 푸른 보자기를 머리에 쓰고 가게로 갔습니다. 가게 주인은 어머니를 알아보지 못하였지요. 어머니는 가게에 들어가서 쌀과 반찬을 들고 나왔습니다. 어머니는 신기해하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마침 이웃집 아주머니가 기다리고 있었지요. 아주머니, 내 말이 맞지요? 이 보자기는 신기한 보물이에요. 그러니 조심해서 써야 해요. 특히 불을 조심하세요. 아주머니 형편이 나아지면 그때 와서 가져갈게요. 이웃집 아주머니는 주의를 주고 돌아갔습니다. 그날부터 어머니는 보자기를 쓰고 날마다 가게를 돌아다니며 물건을 가져왔습니다. 장날이 되자 어머니는 보자기를 쓰고 장터로 갔습니다. 오늘은 정말 사람들이 많구나. 어머니는 이곳 저곳을 구경하며 걷고 있었습니다. 이때 어떤 젊은이의 담뱃불이 보자기에 붙고 말았지요. 어머니는 얼른 불을 껐습니다. 다행히 보자기가 타지는 않고 구멍만 났지요. 집에 돌아온 어머니는 다홍색 헝겊으로 구멍을 기웠습니다. 다음날 어머니는 보자기를 쓰고 다시 가게로 갔지요. 어머니가 물건을 들고 나올 때였습니다. 주인이 자세히 보니 다홍색 헝겊이 나풀나풀 날아가는 것이 보였지요. 아니, 저게 뭐지? 한참을 바라보니 다홍색 헝겊이 날아가면서 물건도 줄어드는 것이었습니다. 가게 주인은 유심히 지켜보았습니다. 이 도둑놈, 꼼짝 마라. 주인은 얼른 다홍색 보자기를 잡아당겼지요. 아니, 부인이 도둑질을 했단 말이오. 가게 주인은 깜짝 놀라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고개를 푹 숙인 어머니는 어찌할 바를 몰랐지요. 도대체 이런 괴물 보자기를 쓰고 도둑질을 하는 것이오. 주인은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지금까지 훔쳐간 것을 다 물어내지 않으면 당장 관가에 데려가겠소. 어머니는 두 손을 모으며 애원했습니다. 저는 어린 아들과 날마다 굶으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도깨비가 나타나서 이 보자기를 주고 갔어요. 뭐라고요? 그걸 지금 믿으란 말이오. 정말입니다. 이 보자기를 쓰면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는다면서 배고플 때 쓰라고 했어요. 저는 안 된다고 했지만 제가 불쌍해서 시키는 일이라고. 만약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벌을 주겠다고 해서 그만. 아무리 그래도 어찌 도둑질을 한단 말이오. 가게 주인은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실은 누구든지 물건을 잃어버렸다고 저를 해치려고 하면 그놈의 집에 불을 질러 그 사람을 태워 죽이겠다고 했어요. 저는 벌을 받아 마땅하지만 아무 잘못 없는 사람이 죽게 될까봐 그랬습니다. 어머니는 또다시 거짓말을 하고 말았습니다. 가게 주인은 덜컥 겁이 났지요. 알겠소. 오죽 배가 고팠으면 물건을 훔쳤겠소. 앞으로는 내 가게에 와서 물건을 가져가지 마시오. 그 후 어머니는 그동안의 일을 반성하며 다시는 푸른 보자기를 쓰지도 도둑질을 하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도끼 날의 구멍. 옛날 어느 마을에 장사가 살았는데 힘이 보통이 아니었습니다. 지게를 지면 키 곱절이나 되는 무쇠 지게를 지고 길을 가면 하루에 1000리씩을 가고 도끼를 쓰면 무게가 1000근이나 되는 쇠도끼를 썼습니다. 근방에 겨룰 만한 사람이 없으니 이 사람이 힘 자랑이나 해보려고 집을 나섰지요.
무게가 1000근이나 되는 도끼를 둘러매고서 나섰습니다. 온 나라 구석구석을 다니면서 힘 꽤나 쓴다는 장사를 만나 힘 겨룸을 해보고 싶었지요. 그렇게 가다가 한 번은 어느 장터에 가게 되었습니다. 장터에 가서 도끼를 앞에 내려놓고 앉아서 쉬고 있는데 지나가던 처녀가 말을 걸었습니다. 장사님, 그 도끼 팔 건가요? 팔 거면 내가 삽시다. 척 보기에도 몸집이 조그맣고 호리호리하여 한 번 불면 날아갈 것 같이 생긴 처녀가 그런 말을 하니 참 우스웠지요. 자기 도끼로 말하자면 무게가 1000근이나 나가서 자기처럼 힘센 장사가 아니면 들어 올릴 수도 없을 텐데 말이지요. 그래서 콧방귀를 한번 뀌고 나서 그런 소리 마시오. 이 도끼는 아무나 쓸 수 있는 게 아니오. 그랬더니 이 처녀가 그냥 물러가는 게 아니라 그 앞에 턱 버티고 앉았습니다. 그러더니 도끼 날을 손으로 한번 쓱 쥐었다가 놓으면서 겉 보기에는 쓸만해 배더니 아무래도 좀 무르군 하였지요. 그 말을 듣고 이 장사가 그만 화가 났습니다. 무게가 자그마치 1000근이나 되는 쇠도끼를 보고 무르다니요. 그래서 막 따지려고 하는데 아무래도 도끼가 좀 이상하였습니다. 가만히 살펴보았더니 도끼날 두툼한 곳이 무엇을 맞은 것처럼 움푹 들어가 있었지요. 조금 아까 처녀가 손으로 한번 쓱 쥐었다 놓을 때 패인 자국이었습니다. 입을 딱 벌리고 어안이 벙벙해서 앉아 있었는데 지나가던 초립동이가 말을 걸었습니다. 장사님, 그 도끼 팔 건가요? 팔 거라면 내가 삽시다. 아무리 보아도 나이 여남은 살이나 될까 말까한 조그만 아이가 그런 말을 하니 참 기가 막혔지요. 힘센 어른도 못 드는 도끼를 제가 사겠다니 말이에요. 그런데 그 초립둥이가 도끼날을 손으로 한번 쓱 쥐었다 놓으면서 하는 말이 겉보기에는 쓸만해 배더니 장난감밖에 안 되겠군 하였지요. 이번에는 도끼날의 구멍이 뻥 뚫렸지 뭐예요. 아까 처녀가 만져서 움푹 들어간 곳을 초립둥이가 또 만지니 그만 구멍이 나버리는 것입니다. 그걸 보고 이 장사가 아주 혼이 다 빠져서 슬금슬금 주랭락을 쳤습니다. 그리고는 고향으로 돌아가서 그 다음부터는 절대로 힘 자랑 같은 것은 하지 않고 살았지요. 이야기 재미있게 잘 들으셨나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편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